그래서 원래 얘기로 돌아가자고요. 드시면서 천천히 하시고 일단 제가 좀 보면서 떠들어 볼게요. 지금 감도를 다시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건데 384 같은 데서부터 이 얘기를 좀 다시 잡아보자고요. 마지막 얘기가 제 기억에 이 도식들이 그 시간 규정들이다. 그러니까 뭔 얘기하고 있었냐면 구상력 얘기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식의 속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도식은 사실은 우리 앞에 얘기했던 어떤 논리적 형식, 그 다음에 그게 시간과, 즉 내감의 형식과 일치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 B185 약간 위부터 읽어보면, 따라서 도식들이란 다름 아니라 규칙들에 따른 선언적 시간 규정들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범주들의 순서에 따라 모든 가능한 대상들과 관련된 시간 계열, 내용, 순서, 마지막으로 총괄에 관계한다. 이로써 밝혀진 것은 상상력의 초월적 종합에 의거한 지성의 도식 기능은 다름 아니라 내감에서의 직관의 모든 잡다의 통일에 귀착하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내감에 대응하는 기능인 통각의 통일에 귀착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순수 지성 개념의 도식들은 이 순수 지성 개념들에게 객관들과의 관계 맺음,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진정한 그리고 유일한 조건들이다. 따라서 범주들은 결국 가능한 경험적 사용 이외에는 어떤 다른 사용도 갖지 않는다. 범주는 한 근원적 통각에서의 모든 식의 필연적 통합으로 인한 선언적 필연 소리의 근거들에 의거해서 현상들을 보편적 규칙에 종속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현상들을 한 경험에서 일관된 연결을 적합하도록 만드는 데에만 쓰이는 것이니 말이다. 근데 우리의 모든 인식은 모든 가능한 경험 전체 내에 있고, 이것과의 보편적 관계 내에서 모든 경험 진리 선행하면서 그것을 가능한 초월적 진리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눈에 띄는 것은 감성의 도식들이 범주들을 비로소 실제화하는 것이면서도 또는 이것들을 제한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지성에 밖에 있는 조건들을 국한시킨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도식의 본디 단지 현상이다. 바꿔 말해 범주와 합치하는 대상에 대한 감성적 개념이다. 수는 현상의 양이고, 감각은 현상의 실제성이고, 사물의 항존성 및 지속성은 현상의 실체성이고, 항상성은 현상들의 필연성이다 등등. 이제 만약 우리가 제한하는 조건을 제거하고 그럼직해 보이는 바대로 앞서 국한됐던 개념을 확장한다면 범주는 그것을 순서는 의미해서 감성의 일체의 조건 없이 그것들의 도식들이 사물들 일반을 단지 그것들의 현상들을 표상하는 대신에 있는 그들의 사물들 일반에 타당할 터이다. 뭐 뒤엔 더 알고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우리가 흐름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뭐 했어? 감성과 지성을 빠졌어. 우리한테 들어온 데이터는 감성 데이터로 시간과 공간의 형식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 우리가 지성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범주를 적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얘기에서 지성이 사물에 붙어가는 게 아주 필연적이네요 라는 이야기로 연결됐다가 지금 결국엔 어디까지 왔냐면, 말해. 지성이 여기 연결되는 게 필연적인데 그게 시간 형식을 따른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통각이라 불러보겠다. 이 통각이라는 개념은 뭐였어요? 그 구상력이었죠. 그러니까 뭐랄까, 지성적이면서도 감성적인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성적이면서도 감성적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게 결국 이쪽으로 고이기 때문이다. 결국 뭐야? 초월적 통각이 전부 종합해버린다 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해서 그냥 초월적 통각 개념에 사물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타당해.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뭐 그런 소리 같아요. 결국은 그런 소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감사합니다. 순수 지성의 모든 원칙들의 체계. 여기부터 좀 빨리 읽어도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요 통각 얘기가 우리 머릿속에 있으면 나머지는 좀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달려보면, 우리 납장에서 초월적 판단력을 오로지 보편적 조건들의 면에서만 고찰하였는데, 이 조건들 아래서만 판단력은 순수 경계를 종합 판단을 위해 사용할 권한을 갖는다. 이제 우리의 과업은 지성이 비판적인 주의하에 실제로 선언적으로 성취하는 판단들을 체계적인 연관성 속에서 서술한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범주표가 자연스럽고 안전한 안내를 할 것이면 틀림없다. 끝났다. 우리 다 했다. 왜냐하면 이 범주들이야말로 그것들의 가능한 경험과 관계됨으로써 모든 사람들 순수 지성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면 틀림없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의 감성일본과의 관계가 지성 사용의 모든 초월적 원칙을 완벽하게 그리고 한 측에 대해서 명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선호적 원칙들이 이런 이름을 갖는 것은 단지 그것들이 다른 판단들의 근거를 자신에 함유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이 보다 상위의 더 보편적인 인식들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선언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성질의 원칙들의 증명을 결코 면제해주지 않는다. 비록 이 증명이 더 이상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없고 오히려 객관에 대한 모든 인식이 기초에 놓여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실이 대상 일반에 대한 인식 가능해진 주관적 원칙으로 단 증명이 이루어질 수 없고 불필요하게 방해하지는 않는 말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명제는 순전히 사취현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는 커다란 걸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별 의미는 없는 말들이에요. 그냥 맞다, 아닐 수 없으니까 맞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고. 둘째로, 우리는 순전히 범주들과 관계되는 원칙들에만 연구를 국한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간 시간을 현상으로서의 모든 사물들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규정하는 초월적 감성의 원리들 및 이 원칙들이 사물들 그 자체에는 관계될 수 없다는 이 원칙들의 제한은 우리 연구의 핵심령에 속하지 않는다. 이 말도 물 자체는 대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마찬가지로 수학의 원칙들은 역시 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학의 원칙들이 오로지 직관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순수성 개념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학의 원칙들도 선험적 종합 판단이기 때문에 이 원칙들의 가능성은 여기서 반드시 고찰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수학 원칙들의 옳음과 명정 확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이 명백한 선험 인식들의 가능성을 이해시키고 연역하기 위해서이다. 수학엔 또 지위를 줘요. 연역하기 위해서 여기에 붙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수학의 공리적 속성을 우리가 직접 다루지는 않을 거야. 오케이. 그러나 우리는 또한 분석 판단들의 원칙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린 이것을 본래 과제인 종합 판단들의 원칙과 대조적으로 살필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 대조는 종합 판단 이론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게 하고 종합 판단의 고유한 본성을 분명히 제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짜 이 세 문단이 아무 말도 아니네요. 순수지상 원칙들의 제1절 모든 분석 판단의 최상 원칙에 대하여 우리의 인식이 어떤 내용을 가지든 그리고 그것이 대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든 비록 소극적이긴 하지만 우리의 모든 판단들 일반의 보편적 조건은 판단들이 자기 자신과 모순되지는 않으며 이 어긋날 경우 이 판단들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오, 그래? 일단 넘어가서 그러나 우리의 판단에 아무런 모순이 없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그와는 상관없이 대상들이 제공하는 것과는 다르게 또는 그런 판단을 정당한 근거가 우리에게 선험적으로나 후험적으로 주어진 바 없는 채로도 개념들을 결합할 수 있다. 앞에서 봤죠? 그 유니콘 같은 얘기겠죠. 그 없는 것도 우리 결합해버릴 수 있다. 그래서 한 판단은 아무런 내적 모순이 없음에 불구하고 거짓이나 묵은 것인 것일 수가 있다. 내적 모순이 없더라도 근거 없는 생각일 수도 있다. 어떤 것에도 그가 모순의 수로는 속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모순유리를 걷는다. 이것은 모든 진리의 보편적 기준으로서 논리학에 속하는데 그것은 이 명제가 그 내용은 상관하지 않고 순전히 인식들 일반으로서의 인식들에 대해 타당하고 모순은 인식을 전적으로 모여 회개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모순유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단지 허위나 착오를 추방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진리를 인식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판단이 분석적이면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모순유리에 의해 인식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객관의 인식안에 이미 개념으로 놓여있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반대되는 것은 항상 당연히 부정된다. 그러나 그 개념 자체는 반드시 객관에 의해 긍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개념의 반대가 객관의 모순될 터이니 말이다. 개념의 반대는 부정된다. 는 말에 대한 동어 반복처럼 보이는데 뭐 코멘트 하실 말 있으십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네, 뭐 그냥 앞에서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린 또한 모순율을 모든 분석적인 인식의 보편적이고 완전히 충분한 원리로 통용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원리의 권위와 효용은 진리의 충분한 기준 이상까지 미치지 못한다. 했던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 모순이 없다는 이 개념만으로 진리성이 담보되진 않는데 그렇다고 그걸 안 쓸 수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인식도 자기 자신을 무효하지 않고서 모순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이 모순율을 필요 불가결 조건으로 만들긴 하지만 우리 인식의 진리를 규정하는 근거로 만들지는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우리 인식의 종합적 부분만을 다루기 때문에 이 항상의 불가치 원칙을 결코 어긋나는 것을 유념할 것이지만 이 원칙에서 그러한 종류의 인식의 진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 이 말이 왜 이렇게 기냐면 되게 뒤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모순율만 가지고 이성이 확장하는 거를 반박하고 싶기도 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 다룰 얘기는 아니고 제가 모임 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려서 그 변증론 파트 가면 사실은 이거에 대한 반대가 나올 건데 이건 넘어가 보고 이 유명한 일체 내용을 접어서 순전히 혈정의 한 정식은 그럼에도 일종의 종합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종합은 부주의로 그리고 전혀 불필요하게 섞여 들어가는 것이다. 이 정식은 곧 어떤 것이 있으면서 동시에 있지 않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정식 안에는 그 명제 자신으로부터 자명하게 이들의 명령 확실성이 과행으로 덧붙여진 점 외에도 이 명제가 시간의 조건에 의해 건드려져 있고 또 그것은 말하자면 어떤 걸 B인 사물 A는 동시에 B, B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양자 B와 B, B는 충분히 서로 잇따라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한 젊은 사람은 동시에 늙을 수는 없지만 바로 같은 사람이 어떤 시점에서는 젊고 다른 시점에서는 젊지 않을 수가, 다시 말해 늙을 수가 있다. 그런데 순전히 논리적인 원칙인 모순율은 자기 주장을 결코 시간관계 거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저러한 정식은 모순율의 의도에 전적으로 어긋난다. 따라서 이런 오해는 순전히 사람들이 한 사물의 수로를 먼저 그 사물의 개념에서 떼어내고 나중에 개념과 반대되는 것을 연결하는 데서 비롯한 것이다. 이 반대되는 것은 결국 주어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저 주어와 종합적으로 겹되는 저 수로와 모순될 뿐이고 그것도 단 첫 번째 수로로서 동시에 겹되는 그러하다. 만약 내가 배우지 않은 사람은 배운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 경우는 동시에라는 조건을 덧붙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한 시점에서 배우지 않은 자도 다른 시점은 충분히 배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순율의 시간을 씌워보고 있어요. 모순율의 시간을 씌우면 모순율이 성립하지 않아. 그러다 만약 내가 배움 없는 자는 배움이 없다고 말한다면 이 명제는 분석적이다. 왜냐하면 배움 없음이라는 징표는 이미 주어 개념이 있고 있고. 그러니까 앞말이랑 뒷말이 다르다는 거야. 배우지 않은 사람은 배움이 없다는 말과 배움 없는 자라고 말하는 건 되게 달라. 그러니까 수러를 시간 속에 있는 수러를 시간 속에서 뗀 다음에 갖다 붙인 모순율은 아무 말도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걸 주어화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분석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맞는 말이죠? 그렇죠. 왜 기초 논리학을 다시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땐 동시에라는 조건이 덧붙일 것도 없이 부정명 직접 모순율로부터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모순율의 정식을 바꿈으로써 분석적 명제 분석이 분명히 공격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면 앞에 뭐였어? 이게 분석 판단들의 최상 원칙에 대해서 했어요. 지금 모순율이 분석 판단의 최상의 원칙이긴 한데 사용법은 수러끼리 시간 관계 없이 결합할 때가 아니라 어쨌든 주어적인 거를 박아 넣었을 때 최상의 판단이 된다는 얘기인 것 같고 종합 판단의 최상의 원칙에 대해서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종합이 섞여 있는데 이게 불필요하단 말이 이런 말이야. 분석 판단은 종합적일 필요가 없어요. 너무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칸트 같은 거 얘기할 때 분석 판단이랑 종합 판단을 구분하잖아요. 모든 분석 판단은 저 주어로부터 속성이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한 모순율을 따지는 어떤 그런 논리적 형식이기 때문에 종합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수러를 시간성에 같이 놓고 보면 이게 안 성립한다. 그러니까 분석 판단은 사실은 시간성이 없는 경우엔 맞아. 근데 시간성이 있는 경우엔 안 맞아. 라는 말이 하고 싶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근데 종합 판단의 최상의 원칙에 대해 얘기할 때는 시간성 얘기를 하겠죠. 왜냐면 종합 판단은 시간 위에 있으니까. 시간의 형식 위에 있어야 되니까. 종합 판단들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이런 일반 논리학으로서는 전혀 관여할 필요도 없고 그런 명칭조차도 알 필요 없는 과제이다. 이런 초월 논리학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업이고 더구나 선언적 종합 판단들의 가능성 및 탄소 조건을 범위 문제될 때는 그야말로 유일한 과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 과업이 완료되고 나면 초월 논리학은 그것의 목적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판단에 있어서 나는 그것에 관해서 무슨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개념에 머문다. 만약 판단이 긍정적이면 나는 이 개념에 단지 그 안에서 생각되는 것만을 덧붙이는 것이고 판단이 부정적이면 나는 다만 개념에 반대되는 것을 그 개념에서 떼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종합 판단에서는 주어진 개념에서 생각되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을 그 개념과 관계시켜 고찰하기 위해서 나는 주어진 개념 밖으로 나가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 관계는 결국 동일성의 관계도 모순의 관계도 아니고 이때 판단 자체에서 진리도 참으로 살펴질 수가 없다. 이거 서문에서 되게 앞에 하는 거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지. 서문에서는 맨 앞에 다루는 부분이잖아요. 계속했던 얘기인데. 이거 근데 재밌는 게 역주에서는 안 다뤘네, 이 부분을. 역주에서 안 다루고 범주 얘기를 먼저 했네. 분석 판단, 종합 판단 얘기 안 했잖아. 지금 그렇죠. 그 구성이 지금 일단 그 감각이 들어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범주 얘기 있으니까 네. 지금 판단에 대해 원래 이 논리 형식 얘기한 다음에 시간 공간 범주 얘기를 하는 게 서문의 형태인데 지금 이거 논리 형식을 다시 위치가 여기였다는 얘기네. 논리 형식이 원래 그죠? 그러니까 좀 그런 차이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해하기에는 그게 더 편한데 논리적으로는 사실 그 판단 작용에 사용되는 소들이 저거 범주하고 감각이니까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긴 하죠. 근데 단지 그럼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을 뿐이지. 와, 나 근데 반대로 돼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신기하네. 어쨌든 이거 쭉쭉 갈 수 있겠다. 이러면 오늘 100페이지 가능하죠? 바로 달립니다.
분석 판단에서 어쩌고저쩌고 태어나는 것이다. 종합 판단에서는 주어진 개념으로 나가야 돼. 그러면 이 관계는 동일상황에도 무상황에도 아니고 판단 자체에서는 진리도 착오도 살펴질 수가 없죠. 그죠? 개념 밖에서 있는 거랑 대조를 해봐야 가능한 거죠. 종합 판단은. 그럼 우리가 한 주어진 개념을 다루더라는 개념과 종합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 밖으로 나가지 만드는 것이 승인되면 그 안에서만 두 개념이 종합 생길 수 있는 제3의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모든 종합 판단들의 매체인 이 제3의 것은 무엇일까? 맞죠? 종합 판단의 참거짓을 말할 수 있으려면 종합 판단된 그 두 수러들만끼리는 안 되잖아. 제3의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우리의 모든 표상들을 함유하는 오직 하나의 총괄자가 있으니 그것은 곧 내감과 이것은 하나의 형식 시간이다. 표상들의 종합은 상상력에 의거하고 반면에 표상들의 종합적 도일은 통각의 통일에 의거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종합 판단의 가능성을 찾아야 할 것이고 이 셋 모두가 선언적 표상들의 원천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순수 종합 판단들의 가능성 또한 여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정말이지 순수 종합 판단들이야말로 단적으로 표상들의 종합에서 기인하는 대상들에 대한 인식이 성립해야 한다면 이 근거로 나올 수밖에 없다. 만약 한 인식이 객관적 실질성을 가져야 한다면 다시 말해 한 대상과 관계 맺고 다른 그 대상에서 의미와 의의를 가져야 한다면 그 대상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질 수 있어야만 한다. 이것 없이는 개념들은 공허하고 우리가 개념으로 생각하긴 했지만 실제로의 생각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인식되는 바 없고 순전히 표상들과 유의한 것을 따릅니다. 한 대상을 준다는 것은 나 이것이 다시 관측으로 사념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에 표시하는 것이라면 다름 아니라 그 대상의 표상을 경험과 관계시키는 것이다. 공간, 시간조차도 이 개념들이 일체 경험적인 것으로부터 제 아무리 순수하고 또 이것들이 완전히 선언적으로 마음에서 표현한다는 것이 아무리 확실하다고 해도 만약 이것들의 필연적인 사용이 경험의 대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면 객관적 타당성도 의미와 의의도 없을 것이다. 정말이지 공간 표상, 시간의 표상은 경험의 대상들을 불러오는 제 상상력이나 언어력의 순전한 도식으로서 경험의 대상들 없이 아무런 의미가 갖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정보도 개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개념 없는 직관은 공허하다. 반대인가? 뭐 어쨌든 그 사유 형식상의 이야기가 의미를 가지려면 경험적 형식을 갖춰야 되고 이거는 어쨌든 시간성 안에 있는 거고 통각의 기능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므로 경험의 가능성은 우리의 모든 사람적 인식들에게 객관적 실체성을 주는 것이다. 근데 경험은 현상들의 종합적 통일에 다시 말해 개념들에 따른 현상들 일반의 대상의 종합에 의거한다. 이 종합적 통일이 없다면 경험은 인식이 아니라 지각들의 광상국일 것이다. 이럴 경우 지각들은 일관되게 연결된 의식의 규칙들에 따라 함께 문맥 안에 정돈되어 있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또한 통각의 초월적이고 필연적인 통일이 함께 정돈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험은 그 선언적 형식의 기초에 놓이는 원리들 곧 현상들의 종합에서의 통일의 보편적 규칙들을 갖는데 이런 규칙들의 객관적 실질성은 필연적으로 항상 경험 중에서 심지어는 경험의 가능성 중에서 체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관계맺음을 떠나서는 선언종합 문제들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야말로 종합적 통일성이 기간적 정철수 제3이고 대상같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공간 일반에 관해서 또는 생산적 상상력의 공간상 그런 형태들에 관해서 그렇게나 많은 것을 종합하는데 선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를 위해 아무런 경험 필요로 하지 않게 인식한다 할지라도 만약 공간이 외적 경험을 위한 재료를 이룬 현상적 조건으로서 가져올 수 없다면 이 인식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망상을 갖고 노는 것일 뿐일 것이다. 그래서 저 순수한 종합 판단들은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가능한 경험 내지는 오히려 경험의 가능성 자체와 관계 맺고 있는 것이고 오로지 이 위에 그것들의 종합의 객관 타당성을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험은 경험적 종합으로서 그 가능성에 있어서 다른 모든 종합을 실천해준 유일한 인식 방식으로 방식이므로 오늘 말이 좀 빠르네요. 선언적 인식으로서의 종합 또한 다름 아니라 경험의 일반에 종합적 통일의 필수적인 것만 함으로써 진리를 갖는다. 대상과의 합치를 갖는다. 결국 뭐야? 종합적 인식의 최상의 원칙은 경험이다. 그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의 종합적 인식이 통각이 기능을 하고 대상과 합치할 수 있다. 즉 경험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이프니츠 틀렸어. 그거죠. 그러므로 모든 종합 판단들의 최상 원리는 모든 대상은 가능한 경험에서 직관에서 필연적으로 종속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선언 종합 판단들은 가능하다. 우리가 산업직관의 형식 조건들, 상상력의 종합 및 초월 통과에서 종합이 필요한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경험 일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은 동시에 그 경험의 대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이며 그렇기에 한 산업 종합 판단에서 객관적 상상을 말한다는 말이다. 10페이지 지금 띄었어요.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네요. 어려운 거 없죠? 막히는 게 있나요? 약간 춥나요? 에어컨 올려볼까요? 네.
제가 어제 하체를 했더니 지금 하체가 정말 안 됐어요. 와 18도로 돼 있었어? 아이씨. 순수지성의 원칙들의 체계, 순수지성의 모든 종합적 원칙들의 체계적 표상. 도대체가 어디엔가 원칙들이 있으면 오로지 순수지성에서 기인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 순수지성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 규칙들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원칙들의 원천이기도 하다. 이 원칙들을 쫓아 모든 것은 반드시 규칙들에 종속해야 한다. 왜냐하면 규칙들 없이 현상들의 결코 그런 행동에 대응하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추가할 수 없을 터이니 말이다. 경험적 지성 사용의 기본 법칙들로 간주된다면 자연 법칙들조차도 동시에 필연성의 표현을, 그러니까 선험적으로 그리고 일체 경험에 앞서 타다는 건으로부터 규정된 것이라는 추측을 적어도 수반한다. 그러나 구별할 것도 없이 자연의 모든 법칙들은 보다 상의 지성의 원칙들에 종속한다. 그것들은 이 지성의 원칙들을 단지 현상 특성으로 적용한 것뿐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이 원칙들만이 규칙 일반을 위한 조건과 말하자면 지표를 함유하는 개념을 제공하고, 반면에 경험은 규칙 아래 귀속하는 경우를 제공한다. 사람들이 한낱 경험적 원칙들을 순수성의 원칙들로 간주한다거나 또는 반대로 간주할 위험은 원래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후자의 특징으로 나타나면서 모든 경험 명제에는 경험 명제가 아무리 보편적으로 타당하다 할지라도 없다는 것이 쉽게 지각되는 개념들에 따른 필연성이 이런 혼동을 쉽게 막아줄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선험적 순수 원칙들 가운데는 내가 순수지성의 고유한 것으로 돌리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다. 그런 것들은 순수 개념들로부터 끌어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수 직관들에서 끌어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성은 개념들의 능력인 것이다. 수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의 경험에 대한 적용, 그러니까 그것들의 객관적 타당성, 아니 그러한 선험적 종합의식의 가능성은 언제나 순수지성에 의거한다. 그래서 나는 나의 원칙들에 수학의 원칙들을 집어넣지 않을 것이지만 이 수학의 원칙들의 가능성과 객관적 선상성에 근거하고 있는 이런 원칙들의 원리로 간주될 수 있고, 개념으로부터 직관으로 나아가긴 하지만 직관에서 개념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원칙들은 집어넣을 것이다. 이해는 안 되는데 별로 이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점인데 이해가 되나요? 뭔 얘기인지 약간 여기부터 좀 보이시죠? 뭔지 잘 모르겠는데. 원칙들이 있으면 이제 순수 지성에서 개인은 일 수밖에 없다. 잠깐만, 이게 순수지성의 원칙들의 체계에서 지금 1절은 분석 판단의 원칙은 모순율이고, 종합 판단의 원칙은 그 경험 내지는 뭐 종합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어쨌든 경험 일반이라고 얘기한다면 순수지성의 종합적 원칙들의 체계적 표상. 여기서 지금 원칙이 어떤 수준이나 문제에서 쓰이고 있는지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하나 말하자면은 원칙이라고 우리가 뭔가를 부른다면 그 지성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얘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반대로 뭐라 얘기했냐면 경험적 종합의 실체성을 주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였다면, 한 걸음 더 나와서 이제 원칙 같은 게 있다면 그건 지성에서 올 수밖에 없어 라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판단하고 괴리되어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순수지성을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 규칙들은 그런 원칙들이 원천이기도 하다. 이 원칙들을 쫓아 모든 것은 반드시 규칙들에 종속해야 하고, 왜냐하면 규칙들 없이는 현상들의 결코 현상에 대응하는 대상들의 인식이 인식이 안 나오겠죠. 원칙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2절이 원칙들 입장에서 경험이 필연적인 걸 얘기하고 싶었다면, 내가 볼 때 3절은 경험 관점에서 원칙들도 필연적이다 라는 소리가 하고 싶은 것 같거든요. 경험적 지성 사용의 기본 법칙들로 간주한다면 자연 법칙들조차도 선험적인 거여야만 해. 그죠?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란 게 뭐야 이 당시에? 경험된 것들에서 일반적으로 균합적으로 도출된 법칙을 자연 법칙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자연 법칙이 경험적이라고 100번 영국놈들이 주장해봤자 그게 법칙화 되려면, 그러니까 원칙이 되려면 지성 사용이 수반되는 것일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얘기인 거고, 그죠? 그래서 이것들 자연의 모든 법칙들은 지성의 원칙에 종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칙들을 단지 현상 특성 영역에 적용한 것뿐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원칙들만이 규칙 일반을 위한 조건, 지표를 함유하는 개념을 제공한다. 지표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오랜만에 쓰네.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 별로 중요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봐.
없는 것 같네요. 지성 뒤에가 직관이가 없네요. 지표가 원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그냥 느낌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제가 볼 때는 그 자연과학적 법칙의 표, 뭔가에 대한 뭔가를 가리켜서 규칙화하는 어떤 그 표를 얘기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한낱 경험적 원칙들을 순수적인 원칙으로 간주한다거나 또는 그 반대로 간주할 위험은 원래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후자의 특징으로, 이거 문장 좀 어려운데, 경험적인 원칙들을 순수지성의 원칙들로 간주하거나 순수지성의 원칙을 경험적 원칙으로 간주할 위험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순수지성의 원칙들의 특징으로 나타나면서 경험적 원칙에는 없다는 것이 쉽게 지각되는 개념들에 따른 필연성이 이 혼동을 막아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험적 순수 원칙들 가운데는 내가 순수지성의 고유한 것으로 돌리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순수 개념들로부터 끌어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수 직관들에서 끌어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성은 개념들의 능력이고 수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의 경험에 대한 적용, 그러니까 그것들의 객관적 타당성, 아니 그러한 선언적 조험식의 가능성은 언제나 순수 지성에 의거한다. 그래서 나는 나의 원칙들의 수학 형태를 집어넣지 않을 것이지만, 수학의 원칙들의 가능성과 객관적 선언적 타당성에 근거하고 있는 이런 원칙들을 원리로 간주될 수 있고, 개념으로부터 직관으로 나아가긴 하지만 직관에서 개념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원칙들은 집어넣을 것이다. 말이 좀 어렵지만, 예를 들어 수학조차도 경험적인 것이라고 상상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 형이상학 소설은 훨씬 쉽게 서술되어 있는데 1, 2, 3, 4라고 세어나가는 그 과정에는 종합이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완전히 선험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종합이 필요한데, 그 종합하는 과정에서 이걸 나란히 놓는 건 지성의 작용이라는 거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뭐 여기 그렇게까지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서 수학적 원칙까지 내가 지성의 무언가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종합이 필요하다면 우리 지성을 쓰고 있는 거야 라는 소리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번역해 볼 수 있겠고, 순수 지성 개념들의 가능한 경험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종합의 사용은 수학적이거나 역학적인데, 왜냐하면 종합은 부분적으로 순전히 직관에만 관여하고 부분적으로 현상에 반해 현존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관의 선험적 조건들은 가능한 경험과 관련해서 철저히 필연적이고, 가능한 경험 직관의 객관들의 현존 조건들은 그 자체로 단지 우연적이라. 그래서 수학적 사용 원칙들은 무조건 필연적이다. 그래? 뭐 그렇다는데 일단 넘어가 볼게요. 다시 말해 명증적이라 하겠지만, 반면에 역학적 사용들의 원칙들은 선험적인 필연성의 성격을 가지긴 해도 오직 경험에서 경험사고의 조건 아래에서만, 그러니까 오직 매개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만 그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원칙들은 저 원칙들의 고유한 직접적인 명백성을 함유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서는 원칙들이 이 책의 결론보다 좀 더 잘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앞에서랑 말이 바뀐 것 같은데요? 왜요? 여기서는 지금 수학하고 역학을 나눠놓고 여기에서 지금 수학적 사용, 그 직관의 선언적 조건들은 가능한 경험과 관련된 철저히 필연적이고, 가능한 경험적 직관의 객관들의 현존 조건은 그 자체로는 단지 우연적이다. 수학의 사용 원칙은 무조건 필연적이다. 명증적이라고 하겠지만, 지금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수학의 메커니즘이 오히려 역학으로 쓰여 맞는 것 같은데, 이 얘기대로라면 수학은 완전히 순수 개념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내게 뭐냐면은 그 수학과 역학을 구분한 거는 사실은 그 역학이 현상적인 거고 수학은 개념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사실은 뭐랄까 현상을 평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논리를 평가하는 거란 말이야. 사실은 그 논리를 평가하는 거에 가까워서 이 두 개를 나눈 건데, 그러면은 수학의 원칙을 집어넣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니까 수학을 대충 개념 완전히 결부하진 않지만 더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두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게 치겠다라는 얘기처럼 들리네요. 그럼 네. 개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맞네요. 범주들의 표가 우리들을 매우 자연스럽게 원칙들의 표를 안내해준다. 원칙들이랑 범주들의 객관적 사용을 규칙하기 위해 다른 것이 아니냐 말이야. 따라서 순수성의 모든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직관의 공리들, 지각의 예취들, 경험의 유추들, 그리고 경험사고 일반의 요청들. 전 이 표는 처음 봤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뭐야? 지금 뭐 하고 있어? 순수지성의 종합적 원칙들은 이 네 개의 원칙들로 지배하게 된다. 예취가 뭐냐? 그러게. 먼저 취한다는 거니까 예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걸 밀면 쏟아지겠지? 같은 스키마 식. 같은. 그것도 네. 맞고. 그러니까 이거 밀면 쏟아지겠지? 때리면 아프겠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 예취라는 게 얘가 예상할 때 했자고 취가 취한다는 얘기니까 먼저 가서 잡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대로 하면 지금 직관하고 경험적 사고 일반이 매칭이 좀 되는 거고 경험하고 지각의 예취가 조금 비슷하게 가는 거고. 결부되는 느낌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1, 4, 5, 2, 3이랑 비슷하게 가네요. 그죠?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뭐 뒤에 읽어봅시다. 설명을 해주겠죠? 난 이 명칭들을 이 원칙들의 명칭과 실생에서 차이점들이 간과되지 않도록 하기 조심스럽게 선정했다. 근데 양과 질의 범주들에 따른 현상들의 명백성 및 산업주장 관계에서 볼 때 이 범주들의 원칙은 나머지 두 개의 것들과 현저히 분리되는 것으로 곧 드러날 것이다. 비록 양자 모두 완전한 확실성을 갖는 것이지만 전자들은 직관적인 확실성을, 후자들은 순전히 논변적 확실성을 갖는 것입니다. 전자 후자가 뭔데? 양과 질의 범주? 그래놓고 A732를 참조하라고. A732는 여기 책에 있지도 않은데. 장난하는 거야 지금 나랑. A732가 어디 있는데요? 이거 A 400번, 300번인데 A 291번까지. 현상들의 명백성이랑 선험적 규정. 현상이랑 선험성. 전자가 현상인 것 같아요. 범주들의 원칙들은 나머지 두 개의 것과 이 범주들이 뭔데? 양과 질의 범주들에 관한 현상들. 그래서 나는 전자들을 수학적 원칙들, 후자들을 역학적, 자연과학적 원칙들이라 부를 것이다. 이거 당구장 읽어볼게요. 모든 결합은 합성이거나 연결이다. 전자는 상관의 필연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잡다의 종합이다. 예컨대 한 사각형이 대각선의 분할됨으로 생긴 두 사각형은 그 자체로 상관의 필연적으로 부족하지 않으며 이러한 것은 수학적으로 조사된 모든 것에서 동종적인 것의 종합이다. 이 종합은 다시금 집합과 연합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전자는 연전을 크게 들고 밀도를 크게 관계된다. 넘어가고 두 번째 결합은 상호 필연적으로 부족하는 잡다의 종합이다. 예컨대 어떤 실체에 대한 우유적인 것, 원인에 대한 결과가 그러한 것으로, 그러니까 동종적이 아닌 것이면서도 선험적으로 결합되는 것으로 표상되는 것이다. 이 결합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므로 나는 역학적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이것이 잡다의 현종의 결합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야? 양과 질에 대한 게 지금 수학적 원칙들이고 지금 직관의 원리, 지각의 예추 이 네 개가 모두 역학적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좀 다르게 잘못 이해하고 있나? 저는 왜 양이 수학적 원칙이고 질에 대한 게 역학적 원칙으로 매칭이 되죠? 지금 여기 이 당구장표에서 역학적인 게 동종적이 아니면서 선험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표성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질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내용이 엄청 어렵진 않은데 문장이 길어가지고 짜증나네. 제가 이해한 걸로는 그렇거든요. 이 사람이 쉬울 리가 없지. 내가 잘못 생각했다. 다시 가자. 뭐 어쩌겠어요. 다시 가야지 뭐. 그때까지. 자, 395번 위부터 순수 지성 개념을 가능한 경우 종합에서 종합의 사용은 수학적이거나 역학적이다. 왜냐하면 종합은 부분적으로는 순전히 직관에 관여하고 부분적으로 현상에 관여 현존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직관에 관여하는 게 수학적이고 현존에 관여하는 게 역학적인 거야. 그렇죠. 맞죠? 직관의 선험적 조건들은 가능한 경험과 관련해서 철저히 필연적이고 가능한 경험적 직관의 객관들의 현존 조건들은 그 자체로 단지 우연적이다. 그래서
필연적인 건 수학적이고 우연적인 건 역학적이야.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앞에 지성 개념이 현상에 적용되는 게 그 반드시 저게 된다는 것처럼 다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이거를 필연적인 것과 우연적인 걸로 구분하고 있어요. 경험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 이걸 깐 거야. 수학적인 게 법칙적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일단 경험으로 더 보자. 그리고 그 경험을 두 개로 빠갤 수 있는데 필연적인 경험이 있고 역학적인 경험이 있어. 뭐 이런 구도처럼 보이거든요. 구도 자체는. 맞나요? 아니 저는 경험에서 아예 분리된 것 같은데 여기서 수학 개념이 오히려 제가 앞에서 이해한 거는 경험적인 거랑 결부가 돼 있는데 일단 경험에서 배제해보자로 봤거든요 저는. 그럼 앞에 한 번 더 가야 돼. 미안한데 우리 합시다. 나는 50페이지 할 줄 알았는데 안 되겠어. 한번 보자. 자, B199부터 다시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낱 경험적 원칙들을 순수 지성의 원칙들로 간주한다거나 또는 그 반대로 간주하는 원래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순수 지성의 원칙들의 특징으로 나타나면서 경험 명제는 없다는 것이 쉽게 지각되는 개념들에 따른 필연성이 이런 혼동을 막아줄 수 있으니 말이다. 오케이. 그런데 선험적 순수 원칙들 가운데서는 내가 순수 지성에 고유한 것으로 돌리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다. 그러니까 순수해 보이는 것들 중에 순수 지성의 원칙이랑 안 맞는 것들도 있어. 그런 것들은 순수 개념이 아니라 직관에서 나온 거야. 마치 직관이라고 하면 감성학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시간관 형식 같은 거잖아. 그런데 지성은 개념들의 능력인 것이다. 수학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의 경험에 대한 적용, 그러니까 그것들의 객관적 타당성, 아니 그러한 선험적 종합의식의 가능성은 언제나 순수 지성에 의거한다. 수학은 개념들의 능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순수지성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의거하는 거야. 로 읽히지 않아요? 일단 전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나는 나의 원칙들의 수학적 원칙들을 집어넣지 않을 것이지만 이 수학의 원칙들의 가능성과 객관적 설명상에 근거하고 있는 이러한 원칙들의 원리로 간주될 수 있고 개념부터 직관으로 나아가지고 그런 원칙들은 집어넣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장이 오히려 걸리는 게 뒤에서 얘기하는 게 순수 지성에 의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대로 이제 그 경험에 대한 부분이 결부가 돼 있는데 일단은 개념들로부터 나가긴 하지만 직관에서 직관에서 개념들로 나가지 않은 그런 원칙은 개념들로부터 직관으로 나가기는 하지만 직관에서 개념들로 나가지 않은 그런 원칙들은 집어넣고 말을 왜 이렇게 이중 삼중 구정을 일단 여기 이 앞에서까지는 구도가 이해가 돼요. 오히려 순수 직관으로 끌어내진 거기 때문에. 난 이 두 번째 문장이 더 어려워. 이 수학의 원칙들의 가능성과 객관적 선상에 근거하고 있는 이런 원칙을 원리로 간주될 수 있고 이 문장이 진짜 어렵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 수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험들에 대한 적용 그러니까 그것들의 객관적 타당성은 언제나 순수 지성에 의거한다. 이거다. 수학의 원칙들을 전부 넣지는 않을 건데 그 원리적인 측면의 이 수학과 뭔 넣어볼 것이다. 그러니까 수학이 직관에서 개념들로 나오는 뭐 그런 형태의 어떤 범주표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데 일단 그 형식적으로는 네 말이 맞다. 형식적으로는 지성에 좀 더 가깝다고 인정해 볼 것이다. 라는 말이네요. 말 자체는. 예, 그렇게 치자라는 거에 가까워 보이는데. 그러면 넘어가서 순수 지성 개념들을 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면서 그 종합의 사용은 수학적이거나 역학적이다. 여기서 이제 네 말이 더 말이 되네. 좀 더 개념적이거나 좀 덜 개념적이다 이런 말처럼 보이네요. 이제 그런 뜻이네. 왜냐하면 종합은 부분적으로 순전히 직관에만 관여하고 부분적으로 항상 현상 일반의 현존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즉 수학적인 지성 적용은 뭐야? 수학적 종합은 뭐야? 직관적 종합이야. 2 더하기 2는 4라는 거는 현존이랑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현존 이걸 들이밀긴 하는데 일단 이 직관 자체는 직관적인 거야. 바로 오는 거야. 근데 종이컵이 두 개가 있어서 4개예요는 현상적인 거예요.
빼면 없어지는 거야. 2 더하기 2는 4다라는 그거는 되게 뭐랄까 개념적인 거에 가까운데 조인컵 4개는 현존을 제거하면 성립하지 않아요. 그죠? 그 두 개를 구분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맞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 구도가. 그러나 직관의 선험적 조건들은 가능한 경우와 관련해서 철저히 필연적이고 가능한 경험적 직관의 객관들의 현존 조건들은 그 자체로는 단지 우연적이다. 다시 말해 수학적인 건 필연적인데 역학적인 건 우연적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적 사용 원칙들은 무조건 필연적이고 다시 말해 명증적이고 반면에 역사의 원칙들은 선험적 필연성을 성격을 가지긴 하는데 오직 경험에서 경험사고의 조건 아래에서만 매개적으로 한쪽으로만 그러하다. 즉 경험적 어떤 그 사고 조건 우리가 2절에서 다뤘던 그 형식적 측면이 적용됐을 때만 타당하다. 그냥 그 상태로 완전하지 않다. 그 상태로는 우연적일 뿐이다 라는 말이네요. 그렇죠. 네. 그럼 다시 말해 뭐야? 자연의 법칙이 있다고? 아 여기까지. 이건 더 예. 아니 자연 법칙이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이밀 때만 생긴다는 소리잖아요. 그런 사실. 아니 그거는 제가 읽었을 때는 좀 물자체 비슷한 거라서 있다 없다를 가차부터 하면은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같은 말 한 거예요. 맨날 싸워 씨. 어쨌든 따라서의 원칙들은 저 원칙이 고약식적 여기서 함유하지 않는다. 이 원칙과 저 원칙이 뭘까? 양하고 질 얘기로 다시 수렴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범죄적 원칙을 안 내준다. 다음과 같은 직권의 공리, 예취, 유추, 요청. 난 이 명칭들을 조지태로 선정했고 양과 질에 따른 현상들의 명백성 및 선험적 규정과 관계에서 볼 때 이 4가지 범주들의 원칙은 나머지 2개의 것과 현저히 구별된다는 거 아니야? 아니 대체 이 범죄의 원칙이 두 개가 뭔데? 아니 내가 볼 때 지금 양과 질의 범주들에 따른 현상들의 명백성, 그러니까 양과 질의 범주들은 명백하고 선험적이야. 근데 이것보다 이 4개의 원칙은 덜 그렇다는 거잖아. 나머지 2개의 것들과 현저하게 걸린다는 거지. 비록 양자 모두 확실성을 갖긴 하는데 전자들은 직관적인 확실성을, 후자들은 순전히 논변적인 확실성을 갖는 것이니 말이다. 그래서 나는 전자들이 뭐야? 양과 질의 범주들이겠죠. 전자들을 수학적 원칙이라 부르고 후자 이 4가지 덩어리들을 역학적 원칙이라 부를 것이야. 아 그게 맞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구도. 그죠? 그 구도죠? 음. 그러나 사람들이 주의할 점은 내가 여기서 한 경우에는 수학적 원칙들, 다른 경우에는 일반 역학의 원칙들이 아니라 단지 내감의 관계 속에 있는 순수 지성들의 원칙들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내용 때문이라기보다는 적용을 고려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며 이 앞에 붙은 순서들의 원칙들을 고찰하려 한다. 되게 기분 나쁘게 끝났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은 좀 간단한 게 지금 내가 수학과 역학을 말하는 것처럼 이게 표현적으로 수학과 역학적으로 쓰긴 했는데 수학 역학을 말하고 싶은 건 아니야. 그냥 우리 내감 형식이 올 때 직관처럼 타당한 게 있고 덜 타당해 보이는 게 있어. 그거를 빡에서 얘기하기 위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양과 질은 수학적이죠 사실. 질도 수학적인 거지 사실. 앞에 범주표 한번 다시 보고 싶은데. 범주표 보고 오세요. 드디어 나온다. 7 더하기 5. 나 7 더하기 5 보면 노이로제 걸리거든요. 그 페이지에 7 더하기 5가 나왔어. 이거 간단하게 가도 되겠는데? 이거 범주 4개 다 읽으면 거의 끝난다는 소리 같은데? 그러니까 자연 법칙 분석론의 끝이야 이게. 자연 법칙에 대한 정당화를 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 지금. 우리의 인식 기제는 거의 다 됐고 이제 인식 기제를 내가 뭐 수학 역학으로 일단 쪼개본 다음에 자연 법칙은 좀 역학적인 거긴 한데 타당하긴 한 거야라는 소리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소리를 하기 위해 고도를 이렇게 잡은 거거든. 양과 질은 너무 자명하잖아. 너무 모순율적인 부분이잖아. 그거는. 수학적인 거는 거의 모순율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점이잖아. 근데 현존하는 것에
특히 경험 일반을 설명하는 어떤 방식에 관여하는 바를 생각해봤을 때는 이거는 역학적인 자연과학적인 무언가일 거 아니야. 그 얘기인 거죠. 이렇게 보면은 1. 직관의 공리들 모든 직관은 연장적 크기들이다. 데카르트 냄새. 모든 현상들은 그것 모두 근거에 선으로 놓이는 형식의 관점에서 볼 때 공간 시간 하는 직관을 함유한다. 뭐야 이거 감성론이네. 그러므로 현상들은 다름 아니라 일정한 공간 시간의 표현된 합성의 잡다의 종. 다시 말해 동종적인 것의 합성과 이 잡다에 대한 정통 의식을 통해 포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경험적 의식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 각주 너무 열받네. 그런데 직관 일반에서의 잡다한 동종적인 것에 대한 의식은 이를 통해 한 객관에 대한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한에서 크기, 양적인 것의 개념이다. 그러므로 현상으로서의 객관에 대한 지각 자체는 오로지 그에 의해 잡다한 동종적인 것의 합성의 통일의 크기임을 사고된 바로과 동일한 주어진 감각적 직관의 잡다의 조합적 통일에 의해 가능하다. 다시 말해 현상들은 모두 크기들이면 그것도 연장적 크기들이다. 그럼 현상들은 공간 또는 시간상의 직관들로서 그에 의해 공간시간 일반의 규정들을 바르고 종합에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 같으니까 조금 풀어볼까요? 간단히 말해서 이걸 사고해. 내가 이걸 사고하면 이걸 내가 봤어. 정신에 받아들였어. 그럼 나는 이거를 시간과 공간 위에 놓고 본다는 얘기. 즉 같은 크기의 무언가를 본다는 얘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식으로 말하면 조금 간편하게 말해서 이거가 여기에 생겨. 이게 내 대가리에 들어온 게 직접 들어온 건 아닌데 이 동일한 크기에 대한 인식이 내 머리에 생겨. 그래서 이건 연장이야. 크기적인 거야 라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또 뒤에를 좀 더 보고 싶긴 한데 여기까지만 봐서는 굉장히 좀 과감한 주장처럼 보이거든요. 연장? 네. 여기에서 여기로 연장되었다. 사실 그 뜻이라기보다는 익스텐션은 이제 여기 있음을 얘기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있잖아. 물 자체고 내가 이걸 먼저 모르면 얘가 어느 크기로 어디에 어떻게 놓이는지는 모르는데 내가 이걸 봤다는 거는 얘의 위치 지음, 어디에 놓임, 크기 등을 봤다는 거고 이걸 연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좌표평은 위에 표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정확히는. 근데 굉장히 좀 과감한 얘기처럼 들리네요 여기서는. 연장적 크기란 그 위에서 부분들의 표상이 전체 표상을 가능하게 만드는 뒷장입니다. 그러므로 부분들의 표상이 전체 표상에 반드시 선행하는 그런 크기를 일컫는다. 제 아무리 짧은 선분이라도 그것을 생각 속에서 그어보지 않고서는 다시 말해 한 점으로부터 모든 부분이 잇따라 산출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의 직관을 그려냄 없이는 나는 어떠한 선분도 표상할 수가 없다. 이러한 사정은 제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모든 시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는 한순간에서 다른 순간으로의 순차적 진행을 생각하며 이 경우 모든 시간 부분들과 그것의 덧붙임에 의해 마치는 일정한 시간 크기들이 산출된다. 1초 같은 게 연장이야. 1초. 이건 그래서 크기적 인식이에요. 모든 현상들에서 순전한 직관은 공간이거나 시간이므로 직관으로서의 모든 현상은 연장적 크기다. 모든 현상은 포착에서 오로지 순차적 종합을 통해 인식될 수 있는 것이지 말이다. 따라서 모든 현상들은 이 집합체 일정 양으로서 직관된다. 모든 종류의 크기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연장적인 것으로 표현되어 포착되는 크기들의 경우만 그렇다. 되게 구렁이 안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2개 정도 얘기가 중간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저는 이거 첫 문단만 읽었을 때 연장 얘기를 가지고 공간에 국한된 얘기를 봤거든요. 근데 일단 시간이랑 공간도 같이 여기 시공 얘기 다 나오긴 하거든요. 공간 시간 상의 직관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초월적 감성론을 뒤에 와서 다시 정립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뭐 뒤에서 더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만 가지고 봤을 때는 걸리는 게 첫 번째로는 연장 얘기를 그러니까 어쨌거나 앞에서는 연장한 공간을 중심으로 다뤘으니까 두 번째 여기서는 갑자기 모든 시간은 수치화될 수 있다
되게 좀 스무스하게 들어갔거든요.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비슷한데 약간 다르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역학적 원칙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학적 원칙이잖아. 무한도 있어. 전부 다 가능해. 모든 공간 모든 시간을 표상할 수 있어. 근데 이건 역학적 원칙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얘를 보려면에 대한 얘기야. 대상이 경험되려면에 대한 얘기예요. 대상이 직관되려면, 인식되려면. 아까 그게 조금 되게 그러니까 현상 얘기야, 현상 얘기. 논리적으로는 우린 유니콘도 얘기할 수 있고 시간의 무한도 얘기할 수 있고 한없이 큰 컵이나 한없이 작은 책에 대해 상상할 수도 있어. 그거는 수학적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지성사용적으로 가능한 건데 경험이 인식되는 방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경험이 일단 되려면 이건 일단 연장적 크기를 갖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연장적 크기라는 얘기로 봤을 때 결국은 전제돼야 되는 게 일종의 경험의 그 그러니까 그 시공간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그 균질성이잖아요. 같아야 동질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를테면 뭐 좌표평면상 이걸 나타내가지고 이게 부피가 몇 제곱미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동일해야 몇 제곱미터인 거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몇 제곱미터라는 건 내가 볼 때 너무 수학적인 인식 같은데. 근데 지금 여기서 시간하고 공간을 그렇게 그 연장으로 치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컵을 볼 때 이게 32 제곱미터다라고 보진 않잖아요. 지금 그 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 공간이랑 시간을 얘기를 한 순간 지금 그걸로 저는 포섭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184 이거 뭐야 각주를 읽어보면은 이게 각주 봐봐 184 각주. 그 여기서 증명 뭐 비베이스라 했냐 이거를 엄밀한 의미의 입증 혹 명정의 증명이라기보다는 경우는 설명을 뜻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입증은 수학의 상황을 한테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 734가 안 보여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만 읽어봤을 때 일단 엄청 과감한 주장 같긴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왜 과감하다고 하는지 아는데 그 무한을 얘기하거나 전체가 다 평면화됐다 이 소리가 아니고 내가 느끼기에는 일단 인식됐다면 에 가까운 소리 같거든요. 그러니까 균질화되는 지점이 어디엔가 분명히 있거나 아니면 균질적인 지점이 있어야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은 개 5마리, 사람 7명, 라면 3개는 몇 개인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되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나도 완벽하게는 아닌데 창욱이랑 비슷하게 생각한 게 이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인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인간이 여기 머리에서 그려내려면 시간은 선형적으로 인식을 하고 뭐 공간은 뭐라고 해야 되지? 얘가 말한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양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좌표평면 위에서 그릴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너가 말하는 균질성인 것 같은데 네, 그런 형식?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수치화 자체가 기본적으로 동질성이 있어야 수치화를 할 수 있는 거여서 인간의 특성? 그러니까 30cm 플러스 사람 5명은 몇 개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 네. 뭔 말인지 알아. 근데 내가 너무 종합 관점에서 생각을 하니까 이 말이 되게 자연스럽게 들려가지고 좀 이게 그 과감한 주장이다라는 말에서 내가 걸리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이런 경우 우리가 자주 하던 짓이 있죠. 멈췄다 다시 가봅시다. 좀만 더 읽어보고 쉴 건데 401쪽까지 가고 싶은데 일단 계속 읽어보자고요. 자, 앞에부터 좀 다시 읽을게요. 따라올 필요는 없고 이제 좀 빨리 읽을게요. 모든 현상들에 가서 그럼 현상들은 다름 아니라 일정 원칙에 자기가 말하는 균질이 이 동종적인 거잖아. 동종적인 것의 합성과 이 동종적인 것인 잡다에 대한 정확 통일의식을 통해 포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경험적 의식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런데 직관일반에서의 잡다한 동종적인 것에 대한 종합적 통일의식은 이를 통하여 한 객관에 대한 표상이 가능하게 되는 한에서 크기적인 것의 개념이다. 그러므로 현상으로서의 객관에 대한 지각 자체는 오로지 그에 의해 잡다한 동종적인 것의 합성의 통일이 크기 개념을 사고되는 바로 그와 동일한 주어진 감각적 직관의 잡다의 종합적 통일에 의해 가능하다. 별로 걸리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일단.
일단 계속 갈게요. 다시 말해 현상들은 모두 크기들이며 그것도 연장적 크기들이다. 왜냐하면 현상들은 공간 또는 시간상의 직관들로서 그에 의해 공간 시간이 일반이 규정되는 바로 그 종합에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겠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트라이 할게. 그 뒤에 넘어가도 되는데 한 번 트라이 하면은 다음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30cm 더하기 개 5마리 몇 개냐 물어봤어요. 근데 센치 개 마리가 약간 뭐라고 할까, 내가 듣기에는 조금 개념적인 지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현상적 역학적인 지점으로 끌어내린 다음에 이걸 쳐다봤을 때 어떤 현상이 나한테 올 때 이것이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아까 제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반드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거를 지금 연장적 크기들로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것들 사이에 필연의 그 보편성이 존재해야만 그걸 연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 잠깐 하나만 더. 크기 없는 컵을 상상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간 없는 자리를 상상할 수 없듯이, 그래서 그 보편의 균질성이라고 말하는 게 종합의 한 방식이라면 나는 이 말에 동의가 돼. 근데 보편의 균질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위 체계랄지 뭔가 그 역학적 범위를 좀 넘어서는 이야기라면 난 거기에 동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병철 말이 조금 더 설득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그 방금 얘기한 게 저는 그 칸트가 앞에서 했던 얘기랑 되게 동일한 비슷한 얘기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뭐지, 감성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는 공간과 시간 속에 위치 지어진다 정도 수준에서 지금 저는 얘기하는 거라고 받아들이는데 근데 저는 그리고 일단 거기까지는 크게 이견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모든 직관들은 연장적 크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게 성립되는 게 뭐냐면은 공간하고 시간은 연장적 크기랑 다시 다른 차원으로 환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직관이 연장적 크기인데 공간과 시간이 연장적 크기와 다른 차원으로 환원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환원이 되어 있는 건 이제 직관이 될 때 얘기인 거고. 일단 오케이.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규정자가 균질적이진 않아서 지금 자꾸 걸리는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일단 넘어가고 그러면 자주 읽어봅시다. 뭐가 다른지 이제 알았어? 네. 뭐가 다른지 이제 알았어. 연장적 크기가 뭔지 설명하네요. 연장적 크기란 그 위에서 부분들의 표상이 전체 표상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러므로 부분들의 표상이 전체 표상을 반드시 선행하는 그런 크기를 일컫는다. 제 아무리 짧은 선분이라도 그것을 상상 속에서 그어보지 않고선, 다시 말해 한 점으로서 모든 부분을 잇따라 산출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의 직관을 그려냄 없이는 나는 어떤 선분도 표상할 수 없다. 근데 사실 공간과 시간도 어쨌든 인간의 형식이잖아. 그것 자체로도 한 단계가 어떤 스테이지가 생긴 건데 거기에서 연장성이라는 걸 또 다른 스테이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야. 나도 여기는 일단 동의. 그거는 왜냐면 제가 저거 뭐지? 이 유물론자노만. 유물론이시죠 이거? 그럼 약간 제 그거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좀 더 읽어봐야 근데 이거 1절 다 읽고 잠깐 쉬자. 근데 여기 1까지 다 쭉 읽고 생각을 좀 정리하고 다시 얘기하자. 쭉 읽을게요. 이런 사정은 제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모든 시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나는 한순간에 다른 순간의 순차적 진행을 생각하며 이 경우 모든 시간의 부분들과 그것도 없이 마치 일정한 크기들이 산출된다. 즉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해. 시간의 흐름을 상상한다는 건 지점을 찍는다는 소리예요. 모든 현상들에서 순전한 직관은 공간이거나 시간이므로 직관 현상의 모든 현상은 연장적 크기다. 모든 현상은 포착해서 오로지 부분에서 부분으로 순전종합을 통해 인식될 수 있는 것이 말이다. 따라서 모든 현상들은 이 집합체, 일정 양으로서 직관된다. 이는 모든 종류의 크기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연장적인 것으로 표현되고 포착되는 크기들의 경우만 그렇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일단 계속 읽을게요. 형태들의 산출에서 생산적 상상력의 순수적 종합의 연장의 수학, 곧 기하 및 그것의 공리들이 근거한다. 그런데 이 공리들은 선험적인 감성적 직관의 조건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 조건을 아래에서만 외적 현상의 순수 개념의 노식이 성립될 수 있다. 예컨대 두 점 사이에서는 오직 하나의 직선만이 가능하다. 두 개의 직선은 아무런 공간도 둘러싸지 않는다 등등. 이것들은 본래 오로지 크기들 자체에만 관계하는 공리들이다. 그러나 크기, 다시 말해
어떤 것이 얼마나 크냐는 물음에 대한 답에 관해 말할 것 같으면 그러한 양과 관련해서는 비록 이 명제들의 여러 가지가 종합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실하다 곧 입증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래적 의미에서는 아무런 공리도 없다. 왜냐하면 똑같은 것을 똑같은 것을 더하거나 똑같은 것을 빼면 똑같은 것이다라는 분석 명제들이기 때문이다. 쓸데기 없는 소리다. 여기서 나는 한쪽의 양산출과 다른 쪽의 양산출이 동일함을 직접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말이다. 그러나 공리들은 선언적 종합 명제들이다. 반면에 수관계들의 명백한 명제들도 물론 종합적이지만 기하학의 명제들처럼 보편적이진 않다. 바로 이 때문에 이것들은 공리가 아니라 수식들이라고 할 수 있다. 7 더하기 5는 12는 분석 명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7이라는 표상에서도 5라는 표상에서도 양자 합성이라는 표상에서도 10이라는 수를 생각하진 않기 때문이다. 진짜 변태 새끼. 내가 이 수를 양자에 더하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여기서 논의거리가 아니다. 분석에서 내가 수를 실제 주어의 표상 생각하지 않다. 이제 거겠지. 오케이? 오케이? 이 명제가 종합적이긴 하지만 그러면 단지 개별적 명제에 불과하다. 여기서 순전히 동종적인 것 단위들의 종합만이 주목된 한에서 이 종합은 오로지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세는 거죠. 세야만 종합이 되죠. 이 수들의 사용은 나중에 보편적이지만 말이다. 두 개의 선분이 합해서 다른 하나의 선분보다 더 큰 세 선분에 의해 하나의 삼각형이 그려진다고 말한다면 나는 선분들을 크게도 작게도 그려낼 수 있고 또한 동시에 이것들이 임자 각각자가 구조적인 생산적 상상력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7이라는 수는 오직 한 가지만 수로 가능하며 이 수와 5의 종합에 의해 산출되는 10이라는 수 역시 그러하다. 그러므로 그러한 명제들을 우리는 공리라고 부를 수는 없고 수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되게 오랜만에 봐. 반갑네. 진짜 반갑다. 수학자들은 화가 났겠죠? 그죠? 수학자들이 되게 싫어했을 만한 문장이에요. 이거는. 현상들의 수학의 이 초월적 원칙은 우리의 선험적 인식을 크게 확장한다. 왜냐하면 이 원칙만이 순수 수학의 그 완전한 정확성에서 경험의 대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원칙이 없다면 순수 수학을 경험의 대상을 적용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 명료한 일도 아닐 것이려니와 많은 묘수를 이야기하기도 했었다. 했겠다 하겠죠? 말이 했겠다에 가깝겠다. 현상들은 사물 자체가 아니다. 경험적 직관은 오직 순수 직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기하학이 순수 직관에 대해서 말하는 바는 이 역시 저 경험적 직관은 타당하다. 그리고 감관의 대상들은 공간에서의 구성, 작도라고 되어 있네요. 구성의 규칙들 예컨대 선문과 각도의 무한분할 가능성의 규칙에 맞지 않다는 핑계 따위는 버려야 한다. 이 핑계를 대는 사람은 공간에 그리고 그것과 함께 모든 수학의 복잡성을 부인하고 수학이 왜 그리고 어디까지 현상들의 적용할 수 있는 걸 더 이상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직관의 본질적인 형식인 공간들 및 시간들의 종합은 동시에 현상의 포착을 그래서 모든 외적 경험을 또한 외적 경험들의 대상들에 대한 모든 인식을 가능하게 하며 수학이 순수 사용에 있어서 저 형식들에 대해 증명하는 바는 또한 이 경험에 대해서 타당하다. 이에 대한 모든 이의는 잘못 배운 이상이 없다. 그래? 존나 개빡센데? 북한 욕 같아. 욕 한마디 안 하고 개잘 패는 거. 이런 이성은 그릇되게도 감관의 대상들을 우리 감성의 형식 조건들로부터 해방시키려 생각하고 감관의 대상들은 순전히 현상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대상들 그 자체로 지상을 주어진 것으로 표상한다. 이 경우 대상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것도 인식될 수 없을 터이고 그러니까 공간의 수식형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것도 인식될 수 없을 터이다. 이 공간의 수식형들을 규정하는 학문 곧 기하학도 그 자체가 가능하지 못할 터이다. 대충 됐네요. 잠깐 뒤에는 약간 대충 들었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아. 그러니까 기하학이랑 수학을 조금 빠개놨어요. 유클드 기하는 공리적인 거고 그 공리의 개념적인 측면은 맞는데 그걸 내가 도형으로 그리잖아?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이미 현상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고. 근데 안 헷갈리고 있어. 자기 헷갈리게 써가지고 헷갈리는 건데 그걸 헷갈려. 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헷갈린 부분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간하고 시간이라고 칸트가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미 그거 자체를 감성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연장에서 수치화하는 건 직관의 영역이고 공간하고 시간은 그냥 감각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게 직관하고 만나는 순간 공간하고 시간이 수치화가 되는 건데
공간하고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그럼 그 자체에 이미 수치화된 게 내재되어 있다는 건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우주론처럼 들리죠. 이걸 읽기 전에 헷갈리지 않았어요. 근데 카트가 굳이 말하니까 헷갈린 건데. 어쨌든 연장적 크기라는 거는 그 현상적 순간에 대한 이야기다. 7과 5의 예시에서 우린 그걸 알 수 있고. 쉴까? 10분 쉬었다 합시다. 응? 그래 그렇게 끊는다 그러면 한 410페이지? 410에서 415 정도. 뛰어갑니다. 지각의 예취들의 원리. 모든 현상들에서 실질적인 것, 즉 감각의 대상인 것은 밀도적 크기, 다시 말해 도를 갖는다. 그 돈은 아니죠. 그 돈은 아니지. 야, 갑자기 도가 사장이 되면서. 지각은 경험적 의식이다. 곧 그 안에 동시에 감각이 있는 그런 의식인데, 지각의 대상들인 현상은 공간 시간과 같은 순수한 직관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간 시간은 그 자체로 정해질 수 없는 것이니 말이다. 근데 이 도가 각도도예요? 네. 그러니까 온도, 각도 뭐 이런. 척도. 네네네. 198 각줄 읽고 갈게요. A판. 모든 지각들 자체 예체는 원칙은 이렇다. 모든 현상들에서 감각은 대상에서 감각에 대응하는 바 실질적인 것. 현상체 실제성은 밀도적 크기, 다시 말해 도를 갖는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므로 현상들은 직관을 넘어서 어떤 객관 일반을 위한 진료들, 이에 의해 공간성 또는 시간적 특정의 어떤 것을 표상된다. 다시 말해 감각의 실제적인 것, 그러므로 그에 관해 우리가 오로지 주관이 촉발되는 것을 의식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객관 일반 관계시키는 순전히 주관적인 표상을 자기 안에 포함한다. 그래. 뭐라고? 자기 안에 포함한다고? 이 새끼. 현상은 직관을 넘어서 진료들, 감각이 실질적인 진료들을 객관 일반을 위한 진료들을 객관 일반을 위한 진료들을 자기 안에 포함한다. 객관 일반을 위한 진료들, 다시 말해 감각의 실제, 그러므로 그에 관해 우리가 오로지 주관이 촉발된다는 걸 의식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객관으로 관계시키는 그런 주관적인 표상. 이 말을 이런 식으로 하나? 이걸 객관 일반을 위한 진료라고 부르네. 미친놈인가 봐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경험적 의식에서부터 순수의식 이르기까지 일종의 단계적 변화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경험적 의식의 실적인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잡다의 순전히 형식적인 의식만이 남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감각의 양의 산출의 종합도 그것을 시작 후 순수시간 0에서부터 감각의 임의의 크기까지 이르는 것이 가능하다. 무릇 감각 그 자체는 전혀 아무런 객관적 표상도 아니고, 감각 안에서는 공간에 대한 직관도 시간에 대한 직관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감각의 연장선 크기가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일종의 크기, 말하자면 그 안에서 어떤 시점에서의 경험의식이 무에서 일정한 정도가 증가할 수 있는 감각의 포착에 의해, 그러니까 밀도적 크기는 속한다. 훌륭하다. 깔끔하네요 여기는. 이 밀도적 크기에 대응해서 지각의 모든 객체들에는 이 지각이 감각을 하면은 한해서 밀도적 크기, 다시 말해 감관에 미치는 영향의 도가 부여되지 않을 수 없다. 감각도가 있대요. 약간 임팩트 같은 걸까? 거의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감각도. 그것에 의해 내가 경험적 인식에 속하는 것을 선험적으로 인식하고 규정할 수 있는 인식 모두 우리는 예취라고 일컬을 수. 그래서 선험적으로 가서, 아니 선험적이 아니다. 그 예상컨대 가서 먼저 잡는다는 소리가 되겠고, 의심할 것 없이 이것이 에피쿠로스가 사용한 선취라는 표현을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다. 에피쿠로스에서 프로랩시스란 현실적인 것은 일종의 정신적 파악 또는 참된 생각 내지 사념 또는 우리 안에 있는 보편적, 다시 말해 자주 직관 앞에 나타나는 것에 대한 상기를 말한다. 이런 거라고? 덜 직관되는 것, 더 직관되는 것이 있다. 직관이 항상 전체를 향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가 있다. 뭐 이런 얘기처럼 보이네요. 그런데 현상들에는 결코 선언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그래서 경험적인 것은 선언적인 인식과 본질적으로 구현해주는 어떤 것, 곧 지각의 진료인 감각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 감각이야말로 본래 결코 예측될 수 없는 것이다. 그쵸? 인식된 것은 도가 있는데 감각 자체는 도가 없다는 소리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에 반해 우리는 형태나 크기와 관련해서
공간 시간상의 순수한 규정들을 현상들의 예시로 일컬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언제든 후험적으로 경험 내에서 주어질 수 있는 바로 그것을 후험적으로 표상하니 말이다. 그러나 모든 감각에서 감각 일반으로서의 감각에서 선험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특별한 의미에서 예처로 일컬어질만 하겠다. 우리가 오로지 경험에서만 끌어낼 수 있는 경험의 진리에 관한 것을 경험을 앞지른다는 것은 기이하게 보이는 일이 말이다. 근데 여기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 순전히 감각을 매개로 한 포착은 단지 한순간만을 채운다. 만약 내가 많은 감각들이 계속 고려치 않는다. 그것에 대한 포착이 부분들에서 전체 표상으로 진행하는 순차적 종합이 아닌 현상 안에서의 어떤 것이므로 그 포착된 것은 아무런 연장적 크기를 갖지 않는다. 그래서 그 순간의 감각의 결연은 그 순간을 공허한 것, 그러니까 영으로 표상할 터다. 오케이? 그런데 경험적 직관에서 감각이 대응하는 것은 실제성, 현상 실제성이고 감각의 결의 상황에서 부정성, 영이다. 그런데 모든 감각은 감소할 수 있고 그래서 줄어들어 점차 소멸할 수 있다. 그래서 현상에서 실제성과 부정성 사이에는 많은 가능한 중간 감각들의 연속적 연관이 있고 이런 중간 감각들의 상호 간의 차이는 주어진 감각과 영, 바꿔 말해 완전한 부정성 사이의 차이보다 언제나 작다. 1과 0이 있고 수많은 0.789 혹은 뭐 0.0111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같아요. 곧 현상에서의 실존과 항상 크기가 갖는다. 그러나 이 크기는 포착에서 마주치지 않는다. 문맥상 요령 포착에서 마주치는 것은 뭐 그렇다네요. 이 포착이 순전한 감각에 의해 한순간에 일어나며 많은 감각들의 순차 종합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부분들로부터 전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니 말이다. 그러므로 현상에서 실적인 것은 크기를 갖지만 연장적 크기는 아니다. 그런데 나는 오직 하나로서만 포착되고 부정성, 영의 접근에 의해서만 다수가 표현될 수 있는 그런 크기를 밀도적 크기로 일컫는다. 그러므로 현상에서의 모든 실질성은 밀도적 크기, 다시 말해 도를 갖는다. 사람들이 이 실질성을 원인, 감각의 원인이든 예컨대 변화의 원인이든 으로 보는 경우 사람들은 원인으로서의 실성의 도를 동인, 예컨대 중력의 동인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도란 그에 대한 포착이 계속적이 아니고 순간적인 그런 크기만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난 여기서 이 점을 단지 덧붙여 언급하는 바다. 인과성은 지금의 현안 문제가 아닌 말이다. 따라서 모든 감각은 그러니까 뭐 현상에서의 모든 실성은 제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도, 다시 말해 더욱더 감소할 수 있는 밀도적 크기를 갖는다. 실제성과 부정성 사이에는 가능한 실성과 가능한 보다 작은 시각들의 연관이 있다. 모든 색깔, 예컨대 빨강은 도를 가지며 이 도는 제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결코 최소의 것이는 않다. 이 같은 사정은 열, 중력, 동인 등과 관련해서 두루 마찬가지다. 양적인 것들에서 어떤 부분도 가능한 추적할 수 없는 그런 양적인 것의 성질을 양적인 것의 연속이라고 일컫는다. 내가 여기까지 읽으니까 왜 이 사람이 이거를 역학적이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아. 수학적일 수 없는 얘기예요. 수학적이라고 말하는 순간 창호기가 제기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에 빠지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종이컵은 그 0.5고 얘는 1이고 뭐 이런 소리에 가까운 얘기라서 인식할 때 내 어떤 위치즘에 대한 소리에 더 가깝거든요. 이 얘기 자체는. 실존의 지향성에 가까운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서 갑자기 포이어바 같은 얘기를 늘어놓고 있으니까 좀 약간 헷갈리는데. 그거 아니야. 공간 시간은 연속양이다. 이것들의 어느 부분도 극한들 사이에 쌓이지 않고는 주어질 수 없으며, 그러니까 부분 자체가 다시금 하나의 공간, 하나의 시간이 말이다. 그러므로 공간은 오로지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고 시간은 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점들과 순간은 단지 극한들, 다시 말해 순전히 그것들의 한계의 위치를 따릅니다. 그러나 위치들은 항상 그것들이 한정화 규정해야 할 저 직관들을 전제하는 것이며 공간이나 시간보다도 앞서 주어질 수 있을 구성요소들로서 순전한 위치들로 공간과 시간이 합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아까 앞에 했던 얘기죠. 우리는 또한 이런 양적인 것들을 흐르는 것이라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러한 것을 산출해서 생산적 상상력의 조감은 시간상에서의 진행인데 그 시간 영속을 우리는 특히 흐른다는 표현을 써서 나타내곤 하니 말이다. 아니, 결국 실존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도라는 말로 표현한 게 정말 칸트스럽고 딱딱하긴 한데 그 인식이 흐를 때 뭔가를 포착하고 않는 것이 흐를 때 심지어 어떤 거를 보고 다른 거 아님이라고 부정할 때 이 해결적인 도식에서조차도 도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인식 영역에는 뭐 그런 소리 같아요. 포여바가 떠오를 수 있어. 왜냐면 부정성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너무 그 얘기처럼 받아들여져서 따라서 모든 현상은 일반은 연속적인 크기들이다. 그쵸? 연속적이겠지. 흐르니까. 전체적인 1, 2 인식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깔았던 신적 이성이겠죠. 그런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직관의 면에서 연장적 크기들이고 순전한 지각의 면에서 밀도적 크기들이다. 만약 현상 잡다의 종합이 단절되어 있다면 그것은 많은 현상들의 집합으로 원래 하나의 크기로서의 현상은 아니다. 이것은 일정한 방식의 생산적 종합의 순전한 계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꾸 중단되는 종합의 반복에서 선택되는 것이다. 내가 13탈러를 돈 크기라고 명명한다면 내가 그것으로서 수는 1마르크의 내용을 뜻하는 한 나는 옳게 말한 것이다. 물론 이 1마르크는 한 연소인 크기로서 거기서는 어떤 부분도 최소가 아니라 각각의 부분은 더욱더 작은 양을 위한 진료를 내용으로 가질 돈 주고 구성할 터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저 명명으로서 10전개 중은 탈런전을 뜻한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탈러형으로 명명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는 그것을 오히려 하나의 집합, 다시 말해 돈 주고 수라고 명명해 말한다. 뭐 되게 쓸데없는 소리고요. 넘어가서 돈 얘기했다고 마르크스 떠올리시면 안 돼요. 다른 얘기니까. 무릇 연장적으로 고찰되든 밀도적으로 고찰되는 모든 현상들의 연속적인 크기들이라면 모든 변화 또한 연속적이다라는 명제는 여기서 쉽게 그리고 수학적 명성을 가지고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역학적 레벨에서는 모든 현상들이 연속적이다라는 말이 방금 증명이 되어버렸어. 그죠? 변화 일반의 인간성이 전적으로 초월철학의 한계 밖에 있지 않고 경험적 원리도 전제한단 말이다. 사물들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저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D213. 응? D213. 오케이. 연장적으로 고찰되든 밀도적으로 고찰되든 모든 현상들이 연속적인 크기들이라면 한 사물의 어떤 상태부터 다른 상태로 이행인 모든 변화 또한 연속적이다. 라는 명제는 수학적인 명심성을 가지고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단락까지 다 읽고 다시 돌아올게요. 변화 일반의 인과성이 전적으로 초월 철학의 한계밖에 있지 않고 경험적 원리들을 전제한다면 말이다. 사물들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다시 말해 사물들을 주어진 상태에 반대로 유지하는 원인이 가능함에 대해서 지성은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전혀 아무런 설명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지성은 그런 가능성을 전혀 통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통찰을 다시 한번 결하고 있습니다. 가변성은 오로지 경험에 따라 주어진 선으로 경험되는 것이다. 그것들의 원인은 불변적인 것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지만 말이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그 중에 결코 경험적인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가능한 경험의 순수한 기초적인 경험들 외에는 우리 사용할 수 있는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체계의 통일성을 훼손하지 않고서는 일정한 기초 경험들 위에 구축되는 일반 자연과학의 앞으로 들어갈 수 없다. 아, 짜증나 진짜. 오히려 뒤가 헷갈리네요. 나쁜 놈 새끼 이거 진짜. 여기부터 다시 가. 근데 사실 연속성이라는 걸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시간 개념을 전제한다는 건데 이게 연장적으로 고찰되든 밀도적으로 고찰되든 연속적인 크기들이라면 수학적 명심성을 가지고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장만 보면 그 밀도에 관한 부분도 수학적 명증성을 가지고 증명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굳이 밀도랑 그러니까 지성 개념으로서의 어떤 것과 이런 밀도적인 것을 구분할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B212의 위쪽에 나왔던 소리인데 그 여기 앞에 B211 문단부터 다시 읽으면 따라서 모든 감각은 그러니까 B211이에요. 211 따라서 모든 감각은 그러니까 또한 현상에서의 모든 실제성은 제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밀도적 크기를 갖는데 실제성과 부정성 사이에는 가능한 실제성과 가능한 보다 작은 지각들의 연관이 있다. 모든 색깔 예컨대 빨강은 도를 가진다. 더 빨갛고 덜 빨갛고가 있다. 그죠? 하늘이 더 파랗고 덜 파랗고가 있죠. 이 도는 제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결코 최소의 것이진 않다. 그쵸? 부정성이 빵이니까. 하늘이 파랗다는 명제의 어떤 도성을 평가할 때 하늘이 아무리 흐려도 0일 수는 없어. 그죠? 이와 같은 사정은 열, 중력 등등 관련해서 두루 마찬가지다. 양적인 것들에서 어떤 부분도 가능한 최소에 거칠 수 없는 그런 양적인 성질의 것을 양적인 것의 연속성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니까 지금 표상하건대 저 대상의 밀도는 연속적이야. 고정된 속성이 아니야. 저 대상이 귀속되는 게 아니라고. 경험하는 레벨에서 역학적 레벨에서 우리는 저것을 연속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여러 단계를 표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밀도 때문에? 이벤트적인 거야 이건 사실. 그 밀도라는 게 있어서 그게 연속적인 거라고? 더함과 덜함이 연속적인 거라고? 그쵸. 예.
그래서 공간과 시간은 연속량이다. 연속적인 것의 양적인 것들이다. 이것들의 어느 부분도 극한들 사이에 쌓이지 않고 주어질 수 없으며, 극한들이 점들이나 순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규정 1과 부정성 사이에서만 규정될 수 있다는 거야. 고정점들이 있어야만 규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진짜 해결적인 소리야 이거. 포여봐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완전 해결적인 소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야만 다시 연장이 돼. 공간 전체를 상상해야만 공간을 자를 수 있고, 그러니까 상상이란 말이 좀 웃기지만 어쨌든 그 빨강 자체를 상상해야만 저 빨강의 도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고정점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걸 규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다시금 하나의 공간, 하나의 시간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공간은 오로지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고 시간은 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점들과 순간은 단지 극한들, 다시 말해 순전히 그것들의 한계에 위치되어 따릅니다. 예를 들어 1인 빨간 같은 게 있겠어요? 지금 이 칸트 도식에 따르면 한계점이니까 사실 우리 그걸 만날 수는 없겠지. 이게 1만큼 빨간가?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얘기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현상적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거 완전 현상 얘기예요. 완전 현상 얘기고. 그러니까 위치들은 항상 그것들이 한정화 구조경할 저 직관들을 전제하는 것이며, 공간이나 시간보다도 앞서 조율할 수 있는 구성들로서 순전 위치들로 공간이나 시간 자체가 합성될 수 있는 건 아니다. 항상 극점의 중간에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다는 거야. 역학적인 레벨에서는. 그죠? 우린 또한 이런 양적인 것들을 흐르는 것이라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러한 것을 산출해서 생산적 상상력의 종합은 시간상에서의 진행인데, 그 시간의 연속을 우리는 흐른다는 표현으로 나타내곤 하니 말이다. 또 여기서 그 혜수님 말한 얘기를 해버렸죠. 시간상의 산출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진행들에서 우리가 이걸 연속이라 부를 수 있는 거야. 고정해버리면 그 산출된 거니까 그 자체로는 연속이라 부를 이유가 없지. 근데 우리가 연장과 도개념을 여기 우리 인식에 도입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모든 게 흐르고 있다는 거에 가까운 얘기거든요. 연속하고 같은 얘기죠 사실. 네, 연속하고 같은. 포기했어? 약간 포기한 뉘앙스. 근데 계속 얘기하면은 모든 현상들 일반은 연속적인 크기들이다. 연속량이다. 위에 연속량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공간 시간도 연속량인데 현상들 일반은 연속량이야. 직관의 면에서는 연장적 크기들이고 순전한 지각의 면에서 밀도적 크기들이야. 그러니까 직관의 면에서는 우리가 어쨌든 이 크기 없이 뭘 상상할 수 없어. 그리고 이 크기의 속성을 봤을 때 이 속성을 우리가 담지하는 방식이 밀도적이야. 충분히 하얗다, 덜 하얗다, 하얗지 않다 라는 식으로. 그렇다면 만약 현상의 잡다의 종합이 단절되어 있다면 그것은 많은 현상들의 집합으로 원래 하나의 크기로서의 현상은 아니다. 크기가 양적인 것. 그렇죠. 양적인 것. 이것은 일정한 방식의 생산적 종합의 순전한 계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꾸 중단되는 종합의 반복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다. 이 말이 핵심인 것 같아요. 자꾸 중단되는 종합의 반복. 그러니까 이러니까 너무 포이어바 같아. 포이어바가 칸트 같은 거겠지. 그치, 이 사람아. 현상의 잡다의 종합이 단절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로, 현상의 집합으로가 아니라 중단됐기 때문에 산출된 거야. 이 우리 밀도적 인식이. 그 말이거든요. 이거를 딱 우리가 꺼내 들었다면 우리가 이걸 밀도적으로 보기를 멈추고 이걸 여기 고정한 거라고요. 밀도적으로 보기를 멈춘다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보기를 멈춘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무한이 두 개 개념인데, 하나는 그냥 y 이꼴 x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를 보면은 x 뭘 넣든 y 값은 나오잖아요. 요게 무한인데, 하나 그 두 번째 무한이 이제 1에서 2 사이에 수가 몇 개 있어요 라고 하면은 무한하잖아요. 999 다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밀도 개념인 거죠. 유한하다 그래도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는 무한히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의한 밀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돈 얘기를 다시 하면, 만약 내가 13탈러 13탈러가 1마르크죠? 13탈러 이꼴 1마르크야. 13탈러를 돈 크기다 라고 명명한다면 내가 그것으로서 1마르크의 내용을 뜻하는 한 나는 옳게 말한 것이다. 근데 물론 이 1마르크는
하나의 연속적인 크기로서 거기서는 어떤 부분도 최소가 아니라 각각의 부분은 더욱더 작은 양을 위한 진료를 내용으로 가질 돈 조각을 구성할 터이다. 근데 만약 내가 저 명명으로서 13개 둥근 탈러 은전을 뜻한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탈러 양으로서 명명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난 그것을 오히려 하나의 집합, 다시 말해 돈 조각의 수라고 명명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1마르크를 돈 조각이라고 내가 명명해버리면 탈러들은 어떻든 간에 하나의 어떤 부분들만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까 형님 얘기한 대로 0과 1 사이의 무한 같은 지점을 하나 찍어서 얘기하는 거지. 이게 뭔가 이 덩어리 자체를 뜻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1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중단 그게 시키는 건가요? 그쵸. 그걸 찍어냈다면 그건 중단한 거지 일단. 그 무한에서 위치를 딱 집어본 거지. 그래서 단위로서의 현상은 하나의 양적인 것이 그런 것은 항상 하나의 연속체이다 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칸트가 되게 이상한 냄새가 난다. 칸트 냄새가 안 나는데 칸트 냄새가 아닌데 이게 되게 이상한 냄새가 되게 나는데 익숙한 냄새가 많이 나. 근데 포스트모던 냄새가 나는데 갑자기. 무릇 연장적으로 고찰되든 밀도로 고찰되든 모든 현상이 연속적 크기들이라면 한 사물의 어떤 상태로부터 다른 상태들의 이행인 모든 변화 또한 연속적이다라는 명제는 여기서 쉽게 그리고 수학적 명칭을 갖고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수학적 명칭성은 앞에서 얘기한 수학적 직관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닌데 이 역학적인 어떤 이 상황에서 모든 변화가 연속적이다라는 말은 거의 직관 레벨에 가깝게 거의 개념 레벨에 가깝게 명성을 가지고 증명될 수 있는 소리다 라는 말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변화 일반의 인과성이 전적으로 초월철학의 한계밖에 있지 않고 경험적 원리들을 전제한다면 말이다. 사물들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다시 말해 사물들을 어떤 주어진 상태에 반대로 규정하는 원인이 가능함에 대해서 지성은 우리에게 선언적으로는 전혀 아무런 설명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지성은 그런 가능성을 전혀 통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변성은 오로지 경험에 갖춰진 현상의 어떤 규정으로 상관되는 것이다. 그것들의 원인은 불법조죠. 그러나 우린 여기서 그 중에 결코 경험적인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가능한 경험의 순수한 기초 경험 외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체계 통일성을 훼손하지 않고서는 일정한 기초 경험을 육수된 일반 사용에 앞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이거 말 되게 복잡한데 경험적 원리들을 전제하고 이 연속들을 얘기하면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이것들을 벗어나면 이게 기능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하고 싶은 것 같고 일단 뭐 그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죠. 왜냐하면 가변성 자체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가변성 없음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현상적이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이념적인 거에 가깝죠. 그래서 그 순수이성의 체계를 훼손하지 않고서는 기초 경험들 위에 구축된 일반적인 과학. 그러니까 그 기초 경험들 위에 구축된 일반적인 과학이란 건 뭐야? 물자체계 같은 건데 그런 체계가 선행해서 있다고 얘기하는 거를 주장하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한 체계 통일성을 훼손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죠? 나 말순서를 바꾼 거야.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은 그렇게 정의를 하니까 일정한 기초 경험들 위에 구축되어 있는 일반 자연과학이라는 게 사실 있지도 않은 걸 본인이 섀도우 복싱하고 있다는 느낌. 맞아요. 네. 맞아. 정확히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각들을 예추하고 지각들의 결혈에서 나온 모든 잘못들을 봉쇄한다는 점에서 그 지각들의 결혈 보완하는 우리의 원칙이 갖는 지대 영역을 증명적으로 우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이때 섀도우 복싱이 안 되는데. 만약 지각에서의 모든 실제성이 도를 가지고 이 도와 부정성 사이에 점점 더 작은 도들이 무한한 단계들이 있으면 이게 아까 쭉 처음에 했던 얘기지.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감각 기능의 감각들이 순수한 일정도를 가져야 한다면 현상에서의 모든 실제적인 것의 완전한 결혈을 증명하는 지각은 가능하지 않다. 없는 걸 어떻게 지각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한 그런 경험도 가능하지 않다. 다시 말해 경험으로부터는 결코 빈 공간이나 빈 시간에 대한 증명을 끌어낼 수가 없다. 감성적인 직관에서 실제적인 것의 완전한 결연은 그 자체로 지각될 수가 없으며 둘째로 그것은 어떠한 다른 현상으로부터도 도의 체력도 도출될 수가 없고 현상적인 의에서도 그걸 가져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일정한 공간과 시간의 전직관은 어디까지나 실제적이지만 다시 말해 그것도 어떤 부분도 비어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모든 실제성은 현상의 변화물 연전의 크기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단계를 거쳐 무에까지 감출 수 있는 도를 가지기 때문에 공간 또는 시간을 채우는 무한한 서로 다른 도들일 수밖에 없고 직관의 연전의 크기가 똑같다도 서로 상태에서 밀도가 더 크거나 작을 수밖에 없다. 뭐 하나만 한 소리잖아요. 되게 또 이건 뜬금없이 아퀴나스 같네요. 자꾸 딴 거 끌고 좀 해. 씨.
어쨌든 없음이 없다는 거야. 밀도적인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우리 인식 체계를 다시 정리해봤을 때 없음이 선행할 수 없어. 없음은 후행적이에요. 있으니까 없는 거야. 없음을 먼저 지각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에 대한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거의 모든 자연이론가들은 동일한 부피 중에서도 서로 다른 종류의 물질의 양의 큰 차이, 한편으로는 중력 내지 무게동이네, 다른 편은 물질에 대한 저항수를 지각하기 때문에 이 부피는 곧 현상의 연장을 크게 있는 모든 물질에서, 비록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빈 공간이 있음에 틀림없다고 이구동성으로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수학적이고 역학적인 자연 연구가들 중 어느 누군가 일찍이 그들이 공간상의 실제인 것은 어디서나 한 가지이고 연장적 크기, 다시 말해 분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그들이 그렇게나 피하고자 하는 현상적 가정에 순전히 그들이 추론을 세우고 있다는 생각이 미쳤던가? 섀도우복싱이 아니란 소리예요 지금 칸트 얘기는. 앞에 한 얘기가 섀도우복싱이 아니란 얘기야. 데카르트 공격이죠 이거는. 냉정히 말하면 자연학자들 공격이죠. 그들이 경험에서 아무런 근거도 가질 수 없었으므로 나는 순전히 현상학적인 이 전제에 맞서 하나의 초월적 증명을 세운다. 이 초월적 증명이 공간들을 채우는 데 있어서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가정된 빈 공간에 의하지 않고서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는 저 가정 잘못된 생각의 필요성을 완전히 지양하고, 그래서 지성을 적어도 만약 자연 설명이 이를 위해 어떤 가정을 필요로 한다면 이 차이성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볼 자유를 인도하는 공헌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같은 공간들이 서로 다른 물질들의 그것들 중 어디에도 물질의 현저함이 발견되지 않는 점은 하나도 없을 만큼 꽉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지라도 불구하고 각각 실질적인 것은 도를 가지며 이 도는 연장 크기나 분량의 감소 없이도 그것이 공허로 인해 사라지는 것이 무한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야말로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인데? 아니 앞에서 얘기한 게 책의 일정한 기초 경험들 위에 구축되어 있는 일반 자연과학의 앞질로 들어요. 그러니까 현상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보겠냐는 거죠. 이 얘기는. 현상을 그 수학적 형식으로 볼 수 없는데 우리가 기초적으로 어쨌든 현상적인 걸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그 연장적 크기와 도라는 개념들을 적용해서 봐야 되는데 이걸 수학적 부피로 환산해서 빈 공간이라고 선언하는 게 틀렸다는 소리. 그러니까 과학을 일종의 받아들이는 차원에 대한 얘기. 네. 과학 체계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그렇죠. 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련의 직관들을 수에 의거해서 표현하는 정도 차원에서 받아들이냐는 거나, 이게 어쨌거나 어떤 수학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믿는 건 완전 다른 얘기니까. 근데 그 환원 가능성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빈 공간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빈 공간은 직관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자연적이지 않고 이념적이거나 수학적인 거야 같다는 소리인 거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계속 읽으면 한 공간을 채우는 팽창, 예컨대 열이 아니지, 열.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현상에서의 다른 모든 실제성은 적어도 이 공간의 가장 작은 부분을 공허하게 비워두지 않고서도 그 도에 있어서 무한히 줄어들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이보다 더 작은 도들로서 다른 현상을 보다 더 큰 도로 채워놓고 마찬가지로 채운다. 그래서 나의 의도는 결코 이런 사정은 실제로 비중의 면에서 물질들이 서로 다를 때 그러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환원적이지 않다. 나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식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니켈이 더 많고 뭐 나트륨이 뭐가 더 많아가지고 뭐가 더 무겁고 난 그 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인식 레벨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나의 의도는 우리 지각들의 본성이 그런 설명 방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 그쵸? 이 설명조차도 가능해지는 이유가 우리가 이걸 도로 인식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가깝죠. 형식이니까. 현상의 실질적인 것은 그 도의 면에서 똑같고 오로지 그 집합 및 그것의 연장 크기 면에서 서로 다른 가정은 잘못이고, 심지어 이것을 지성의 선언적 원칙으로 주장하면 헛되다는 것은 순수적 원칙부터 명시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각의 예취는 초월적인 것에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자연과학에서는 항상 그 자체로 기이한 점이 있고, 지성이 현상들에 있어서의 모순적인 것을 도해가는 그런 종합적인 명제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의 경험성들을 도해할 때의 감각 자체의 감각적인 종합 명제를 예치할 수 있다는 데 약간의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므로 어떻게 지성이 이 점의 저 현상들에 관하여 무엇을 종합적인 선처로 발언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지성이 본디 순전히 경험적인 것, 감각에 관해 관계하는 것에서 현상들을 예측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은 여전히 해결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 감각의 질은 순전히 경험적이고 그래서 선언적으로 결코 표현될 수가 없다.
그러나 감각들이 일반에 대응하는 것은 오로지 부정성 연관에 달리 그 개념 자체가 하나의 임, 그러함, 존재, 임을 하면 무엇인가를 표상하며 다름 아니라 경험적 의식을 일반에서의 종합을 지시한다. 곧 내감에서의 경험적 의식은 0에서 모든 더욱더 큰 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그래서 직관의 도기는 연장적 크기 많은 다른 것들의 집합이 합에서 일으킨 만큼의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상의 연장적 크기는 완전히 도외시하고서도 한순간의 수준의 경험에서 0에서 주어진 경험적 의식까지 같은 모양으로 올라가는 종합을 표상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감각들이 그 자체로는 단지 후험적으로 주어지지만 그것들이 하나의 도를 갖는다는 그것들의 성질은 선험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질적이라는 얘기죠. 질적으로 동질하다는 소리에 가깝죠. 우리가 크기들이 일반에서 오직 단 하나의 질, 곧 연속만 인식할 수 있지만 모든 질에서는 그것들의 밀도적 양, 곧 그것들이 하나의 도를 갖는다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선험적 의식으로는 주목할 만이다. 여타 모든 것은 경험에 맡겨져 있다. 되게 과학처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나 잘 못 따라가겠어 여기에서. 그러니까 밀도와 연속성에 관해서까지 설명해준 부분까지는 이해가 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고요. 철학사 시간입니다. 데카르트는 측정을 해요. 측정하고 계량하는 게 자연과학적 방식이야. 경험적 방식이죠. 그리고 측정에 논리적, 수학적 형식을 부여해서 그걸 일반화하고 그 다음에 이걸 법칙이라 불러. 그죠? 칸트의 주장은 인식이 먼저 와야 되고 그 인식이 현상적인 것인 한 수학보다 이게 앞서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수학적인 어떤 환원주의가 앞서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현상적 원리들의 앞선 무언가를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성체계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해서 부피와 부피를 비교하는 거에 앞서서 우리가 이거를 인식하는 그 과정 자체가 선행해야 되는데 부피와 부피를 수학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은 이 선행을 무시하고 있어. 그럼 이 선행의 형식은 뭐야? 양과 밀도야. 그리고 양과 밀도의 측면에서 부정은 불가능. 그래서 뭐가 없다는 건 수학적으로 표현될 수는 있는데 그건 현상을 지시하는 건 아니야. 그게 부정되는 게 있다고 얘기하는 게 틀렸어. 그건 본질적인 것이거나 물자체적인 것인 게 아니라 경험적인 거야. 부정될 수 있다는 게 틀렸어라는 얘기는 그냥 현상에서 밀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0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현상에서 관찰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선행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약간 공격적인 주장인데 그 여기 이 부분 다시 읽어보면 B215 몇 쪽이죠? 408쪽입니다. 이에 대해 한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거의 모든 자연 이론가들은 동일한 부피 중에서도 서로 다른 종류의 물질의 양의 큰 차이를 지각하기 때문에 이 부피는 모든 물질에서 비록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빈 공간이 있으면 틀렸다고 이구동성으로 결론을 내린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이게 과학사라고 얘기하는 이유인데 어떤 물질의 밀도가 무한이면 무게가 무한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런 걸 표상할 수는 없죠. 그래서 니켈로 만든 이 컵이랑 텅스텐으로 만든 이 컵은 무게가 달라.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를 부피라고 볼 때 수학적 개념으로는 여기에 절대 무한일 수 없으니까 빈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네. 수학적으로는 무한이 아니니까. 그거를 과학적으로는 밀도라 부르거든요. 더 촘촘한 밀도를 가진 물질은 같은 부피를 가졌을 때 더 무거워. 그지? 촘촘하지 않은 걸 빈 공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쵸. 아니 그 자연 이론가들이.
왜냐면 같은 부피를 가지는데 아까 저거 뭐지 같은 면적을 가져도 무게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뭔가 없으니까 무게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뭐가 없다, 0이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근데 그러니까- 무게가 없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그건 이해가 됐어요. 같은 얘기인데 무게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수학적 인식이 법칙이라고 말하려면 경험 베이스에 우리의 법칙이 적용되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게 기반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게 절대 법칙일 수가 없고 이건 되게 뒤에 가야 되는 얘기인데 즉 경험에 내맡겨진 얘기인데 이걸 법칙이라 주장하는 게 꼴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수학적이고 역학적인 자연연구가 어느 누군가 일찍이 그들이 공간상의 실제인 것은 어디서나 한 가지이고 연장하게 다시 한번 불리함 찾을 수 있다 가정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이 그렇게나 피하고자 하는 형사 가정의 순전히 교수적이라는 생각이 미쳤던가? 비꼬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그거 형이상학적 가정이야. 그걸 법칙이라 니네가 부른다면. 인식은 없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의 어떤 존재도 같은 걸 먼저 보는 게 설명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뭔가 수학적 법칙으로 인식이 끝났다고 주장한단 말이야. 그게 싫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얘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 뒤로 넘어가서 A175라 되어 있는 여기 그 약간 위에 그래서 한 공간을 채우는 팽창 예컨대 열 그래 같은 방식으로 다른 모든 실제성은 적어도 이 공간의 가장 작은 부분을 공허하게 비워두지 않고서도 그 도에 있어서 무한히 줄 수 있고 그 공간을 마찬가지로 채운다. 여기서 나의 의도는 이런 사정은 실제로 이것의 어떤 물질적 비중의 면에서 서로 다를 때 그렇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도는 우리 지각의 본성이야말로 이런 설명 방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현상의 실제적인 면은 그 도의 면에서는 똑같고 오로지 집합, 연장의 측면에서 즉 수학적 측면에서 다르다고 가정하는 건 잘못이고 심지어 이것을 지성의 선주처럼 헛되라는 것을 명시하는 일이다. 단어법이구나. 도의 면에서 다르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뭐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넘어가서 그래서 말을 존나 이 봐봐 이 오히려부터 이 일곱 줄을 그냥 오히려 나의 의도는 도의 면에서 다르다 씨발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감각의 질은 순전히 경험적이고 선언적으로 표상될 수 없는데 자꾸 선언적이라고 주장한다고 사람들이. 예를 들어 그 베이컨이나 그 뭐야 그 아저씨 그 이름 뭐야 그 신부님 그 흉이랑 같이 하는 그 신부님 그 아저씨 이름 뭐였어? 그 안셀무스 얘기하는 거. 안셀무스 말고 그 흉이랑 같이 얘기하는 그 아저씨 있어 왜? 어쨌든 그 경험론자들. 그러나 감각적 일반에 대한 오로지 부정성 연관다를 하나님을 지시한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모든 감각들이 그 단지로 후험적으로 주어지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여타 모든 것은 경험에 맡겨져 있다.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까 차은이가 얘기한 그 부분은 뭐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모든 인식에 선행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 위에서 자연 법칙이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 이거죠. 왜냐면요.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이게 완전히 하나 세트로 좀 보자면은 그 어떤 거를 수치화해서 연장으로 받아들인 거는 우리 직관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근데 경험이 오면은 이게 지각이 되는 시점에서 이미 그 경험이 된 것들하고 직관들이 맞부딪히면서 이게 판단이 이루어진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수치화가 돼요. 시간하고 공간이. 근데 그게 수치화가 되는 이유는 인간이 그렇게 직관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시간하고 공간이 실제로 수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어떤 파동이 있을 때 이 파동은 삼각함수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파동 자체가 무슨 수학적인 필연성을 가지고 있어서 뭐 신의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인간이 무언가를 수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게 그거야. 그러면 자연 법칙도 결국에는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까 그게 너가 되게 도전적인 얘기라고 했었잖아. 아니요 같은 얘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도전적인 거죠. 왜냐면 그게 어쨌거나 외부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인간한테만 해당된다는 거니까.
아, 네, 나는 네. 그 이제 이렇게 정식화된 문장은 내가 이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동의하는 바고 칸트 입장에서는 칸트를 읽을 때는 그 입장은 맞는 말이고, 자연법칙은 경험 개념 다 있어야만 인간에게만 기능하는 어떤 작용이야라는 말이거든 이 말 자체는. 자연 법칙. 근데 실제로 과학자들이 하는 하는 얘기는 반대잖아. 행동들은 파동 자체에 뭔가 수학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학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리학은 외계에서도 통용된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에요. 근데 그게 말이 되냐라고. 그래서 그게 좀 헷갈렸어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음. 그 경험의 요추들을 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일타강사들은 존나 떠먹임 당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물리적으로 많이 했어요.